이번 주 시민데스크, 한 달에 한 번 시청자 위원들의 아낌없는 조언을 들어보는 시간이죠. 대면으로 진행된 8월 시청자위원회에서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다룬 YTN 보도에 대해 이야기 나눠봅니다. 이 밖에도 YTN 뉴스와 프로그램의 발전을 위한 시청자 위원들의 다양한 목소리까지 함께 들어봅니다. 시청자 브리핑 시시콜콜 위클리픽, 부족함 없는 방송을 위한 그날까지 시청자 의견에 YTN이 응답합니다.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시민데스크 강진원입니다. 최근 고온다습해진 날씨 탓에 전국 곳곳에선 집단 식중독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9월 말까지 식중독균 번식이 지속된다고 전망했는데요. 식중독균을 막기 위한 최고의 예방법, 자주 손을 씻고 청결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외식업자와 함께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만큼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 씻기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시민데스크는 대면으로 진행된 8월 시청자위원회 내용으로 전해드립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제8월달 시청자위원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국민의힘에서 YTN의 특정 프로그램의 특정 앵커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데 보도 내용에 대한 어떤 팩트의 시시비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정체 미디어 비평으로서 적절치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저희 제작진은 이번 사안이 언론 자유와 편집권 독립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침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언제나 합리적인 비판은 적극 수용을 하고 그리고 공정하고 균형 있는 보도를 위해서 매진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식의 무책임하고 부당한 공격은 언론의 비판 기능에 대한 어떤 재갈 물리기 차원이 아닌가 이렇게 저희는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저희 입장을 통해서 국민의힘 측에 재발 방지와 그리고 사과를 요구한 상태입니다. 이번 주 비판 보도의 어떤 분량이라든지 이런 건 제작진의 고유의 권한이고 방송의 언론의 제작 편집의 자유권이라는 측면 그리고 저희가 늘 보도를 함에 있어서 어떤 관련 규정, 법률에 의해서 그 안에서 움직인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언론중재법이 법사위에 올라가 있고 사실 언론사 입장에서는 관심 주제가 아닐 수 없는데 YTN의 경우에는 항상 그렇듯이 이 주제들에 대해서 조금 거리를 두고 취재하고 있는 그런 느낌을 사실 받고 있습니다. 어떤 표현행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감옥에 가거나 이런 일들이 발생했던 시기가 꽤 오랫동안 우리 역사에 있었고 그리고 그런 시대를 극복하자고 해서 이제 새롭게 정부가 탄생을 했고 지금 문재인 정부의 경우에 관련되는 정책에서 표현의 자유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었는데 2018년까지 도입하기로 한 표현의 자유에 증진하기 위한 그런 여러 정책들이 하나도 개선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다못해 명예훼손이라든지 모욕 형사처벌조차도 지금 폐지되지 않은 상황에서 언론중재법과 관련된 이런 법들이 우후죽순 나오고 지금 망법상에서도 또 유사한 법들이 지금 나와 있는 상황에서 명예훼손이라든지 모욕죄라든지 이런 것들은 한국밖에 없고 그다음에 선거법상에 허위 사실 유포죄는 입증 책임도 전환되어 있는데 이러한 절차도 민주국가 중에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임시조치제도도 한국에서 최초로 도입이 되어서 사실은 과도하게 지금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정말 산불 보듯이 보도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인가라는 생각이 저는 좀 가지고 있습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 얘기는 안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YTN이 관련 보도량이 최근에 많은데 대부분의 보도가 법안을 다루지만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 안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이제 눈여겨볼 만한 보도가 3건 정도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시시콜콜해서 시청자 의견들을 굉장히 폭넓게 담았고요.
하나는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이제 여야 정치인이 나와서 각자 생각하는 점을 대담으로 풀어내서 그 세 건의 보도에서는 그래도 정보가 좀 있었습니다. 특히 앵커 브리핑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시청자가 이해하기 쉽게 전달해줬다고 생각합니다. 보도 내용을 간략하게 보면 이 법이 통과되면은 삼성 엑스파일 보도라든가 이명박 대통령 BBK 보도라든가 최소한 국정농단 같은 보도를 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한다고 해도 상당한 그 소송 압박에 시달릴지도 모른다. 그래서 언론 조회가 위험하다는 점을 잘 짧은 보도 안에서 보여줬고요. 근데 이런 보도 자체가 너무 적다 보니까 사실 그 보도만으로는 충분한 정보를 얻기가 어렵고요. 법안의 내용을 시청자들에게 전달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생각하는 건 두 가지 정도인데요. 지금 YTN뿐만이 아니고 많은 보도에서 누락된 지점이 두 개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이 법이 통과가 돼도 실효성이 없다는 문제로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명예훼손이라든가 모욕죄라든가 이런 다른 중복되는 처벌을 하는 법들이 있다고 하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아니지만 굉장히 낮은 비율로 구제가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과연 실효성 있는 시민 피해 구제책이 무엇이냐, 이 점으로 접근을 해서 굳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문제점에만 천착하지 말고 아예 다른 대안적인 시각으로 넘어와서 보도하는 자세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물론 YTN도 보도 많이 하셨지만 이게 생각보다 여론은 찬성 여론이 높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 찬성이 많은 이유 중에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과연 지금 언론이 이 법안에 대해서 이렇게 언론 자유를 목 놓아 외칠 정도로 자격이 있느냐라는 질문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언론이 사실 언론 자유를 외칠 때 시민들의 반발을 사는 이유가 있다. 사는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 자유가 어떤 가치가 있고 이 법에는 그래서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보도가 나온다면 훨씬 더 시청자들에게 설득력 있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그 YTN에서 언론중재법 관련해서는 관련한 여론조사를 관심 있게 언론사 중에 실시한 것,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유의미했다. 그래서 국민들이 이 법 또는 관련한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좀 측정할 수 있게 시의성 있게 여론조사 해준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데요. 본 보도에 있어서는 제가 일단 YTN이 어떻게 보도했나 봤는데 해당 상임위에서 이제 논의되기 시작하는 7월에 언론중재법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간 것만 28건 이렇게 되고요. 이제 8월에 지금 152건 이렇게 나오는데요. 저는 일단 이게 언론이 이 법의 이해 당사자로서 이 관련한 사안을 어떻게 보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좀 필요하다 생각했고요.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워낙 중요한 사안이라서 당연히 보도를 해야 되는데 그 어떤 보도보다도 신중해야 된다라는 거는 두 번째 치고 너무 관심들을 실제 갖지 않고 정치권에서 공방이 벌어지니까 단순하게 반대한다 또는 강행한다 또는 표결 처리한다 이러는 단순히 발생 현안 위주의 단순 전달에 그쳤던 점이 매우 아쉬웠습니다. 단순히 이게 찬반으로 갈 문제가 아닌데 찬반의 중계만 계속하고 있는 것은 또 다른 오해와 의도를 낳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에서 지금이라도 YTN에서 이번 법안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높은 지지를 나타내고 있는 국민들의 생각은 왜 그렇게 높은 지지인지 그리고 언론 내부와 국민들의 인식차가 왜 이렇게 큰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좀 분석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중재법과 관련해서는 그 자유와 책임의 밸런스를 얘기를 할 때 자유도 얘기해야 되고 책임도 얘기해야 된다. 우리 그 찬성 여론이 그렇게 중재법에 대해서 징벌배상에 대해서 그렇게 높은 이유가 책임지는 정도가 너무 미약해서 그런 악의적이거나 그 중과실에 의해서 기업 하나가 파산을 해버리든지 누군가의 생명을 고통스러워지는 그런 단계까지 가는 것으로부터는 방어를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사실은 제가 결제 서류에 그 피해에 대해서 때로 배상액을 지급하는 것을 사인을 하고 이런 걸 하면서 계속 그런 미안함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부의 체크 앤 밸런스 시스템으로 시청자위원회를 더 강화하고 시시콜콜이라고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또 실시간 반영 이런 꾸준한 노력, 심지어는 구상의 그런 근거 조항 같은 것도 만들어서 악의적 오보 같은 것 때문에 회사의 규정을 어기고 준칙을 어겨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면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런 제도까지도 보완을 해놓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취재도 할 수 있고 책임으로부터도 자유롭지 않은 상태가 되어야 되는, 지금은 두 가지를 다 생각해야 되는 것이지 그러면 피해 배상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고민을 안 하면서 이 법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본질적으로 보여주는 보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제가 요청한 것이고 두 가지를 다 잘 다루는 그런 보도가 됐었으면 한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보도국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 시청자나 독자들의 그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에 대해서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 그런 대원칙에 대해서는 뭐 반대하지 않고요. 그건 적절히 법안에서도 이걸 보장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지만, 이제 고의나 중과실 이런 것들이 잘못하면 좀 악용될 우려, 그리고 또 과잉 입법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은 이른바 그 독소 조항이라고 불리는 것들, 이게 좀 너무 빨리 입법을 추진하면서 간과되는 게 아닌가,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몇 차례 저희 보도를 했었고요. 또 그리고 앞으로 개선돼야 될 이 법안이 앞으로 적절히 우리 사회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좀 더 수정 보완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저희도 좀 보도를 통해서 전달을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뉴이저 방송을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봤어요. 뉴이저 방송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약 71분이 방송이 됐는데 그 71분 동안 정치 관련 뉴스가 53분이 방영됐습니다. 75% 비율이 뉴이저의 정치 뉴스거든요. 이게 애초에 뉴이저가 저녁을 먹으면서 편히 볼 수 있는 뉴스라는 컨텐츠에 출발을 했는데, 어제 정말 저녁 먹으면서 정말 편하게 뉴스 한번 보려고 생각을 했는데, 정치인들의 어떤 갑론을 박 서로 반대 측의 어떤 잘못되는 어떤 뭐 네거티브 내용, 그 내용 가지고 또 전문가 대담도 나와서 오직 그거 뭐 어느 진영이 한 얘기 그걸 가지고 대씹고 하는 그런 보도를 좀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제 생각으로는 오히려 일반 시민들, 국민들한테 정치적 갈등을 부추기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생각하셔서 그야말로 처음에 시작한, 그야말로 처음처럼 했던 그 콘텐츠를 편안하게 저녁을 먹으면서 좋은 미담 얘기도 하고 정치적이 아닌 그런 정치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꼭 필요한 얘기만 좀 보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그 뉴스가 있는 저녁 정치 관련 콘텐츠가 너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대선 전국이다 보니까 조금 불가피한 면이 있고요. 저희가 시작은 편한 뉴스 컨셉으로 하긴 했었는데요. 관련 이슈가 너무 많아지고 또 시청자들의 어떤 관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직접 취재하고 또 직접 저희가 그 팩트 체크를 한다는 어떤 포맷으로 많이 저희가 좀 움직이면서 정치 관련 또 사회 이슈 관련된 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하지만 따뜻한 뉴스 이런 것도 저희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 PD가 직접 현장을 가서 하는 PD 리포트를 통해서 따뜻한 뉴스, 저희 사회에 감동 있는 뉴스도 많이 전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YTN에서 하는 다양한 뉴스 중에서 특히 국제 뉴스에 대한 것인데요. 아이템의 그런 횟수에 대해서는 그 양에 대해서는 어떤 방송사보다도 가장 많은 수를 기록하고 있죠. 근데 이제 그런 양적인 면에서는 엄청나게 많지만 제가 다른 미디어랑 비교했을 때는 그런 다양성에서 조금은 부족함이 보인다고 저는 분석했어요. 이스라엘군에 의한 팔레스타인 민간인 사살 문제 같은 것들이 여기서 잘 다루어지지 않았다거나, 제가 최근에 또 생각했던 그런 파키스탄의 파키스탄인들에 의한 중국 사람에 대한 폭탄 테러 같은 문제들도 다루긴 다루지만 중국이 파키스탄에 어떻게
그 투자를 했었고 그 투자에 대한 부작용으로 오히려 파키스탄 사람들이 그 지역에 대한 사람들의 삶이 더 피폐해졌고 그렇게 됐기 때문에 어떤 반감들이 결국 그런 테러로 나타났다라는 좀 그런 맥락적인 분석들이 같이 제공되면서 뉴스가 있으면 더 좋을 텐데 YTN의 뉴스는 굉장히 스트레이트성 보도가 주를 많이 이루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이 항상 보면은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뉴스라는 것들이 보다 그 스트레이트성 뉴스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담고 있는 그런 컨텍스트도 같이 제공되는 그런 뉴스가 있었으면 좋겠고 아이템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도 소수인들 또 어떤 그 주변 국가 또 미국의 안에서도 정말 또 그 안에서 아주 작은 뉴스들이지만 또 우리가 알아야 할 뉴스들 그런 것들도 다양하게 그렇게 제공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저희도 이제 항상 국제부에서도 그게 딜레마입니다. 주로 미국, 일본, 뭐 중국 이런 위주의 아이템을 찾고 그것만 뭐 뉴스거리가 되는 것이냐 생각하는 게 사실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은 그래도 예외적으로 그래도 좀 다뤄지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제 파키스탄 등 이른바 제3세계의 기사거리들이 다룰 만한 가치가 있는 게 있어도 일단은 뭐 다른 거에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저희가 잘 다루지 못하는 점 저희도 반성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YTN이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서 조금씩 더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이제 올해 8월과 8월에 좀 이제 소비자와 관련된, 그러니까 소비자 피해와 관련된 뉴스에 대한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좀 제가 좀 칭찬드리고 싶은 뉴스가 있었는데요. 쿠팡 갑질로 만든 최저가 결국은 소비자에게 돈 뜯어라는 제목으로서 결국 이러한 쿠팡의 불공정 행위들이 온라인 쇼핑몰에 그 소비자 가격을 올리게 해서 소비자로 하여금 결국은 피해가 돌아왔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기사를 다루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기사들에 대해서 물론 쿠팡이라든지 대기업 이런 부분들을 타 방송에서는 이제 언론에서는 강조를 했지만 YTN에서는 소비자들의 어떤 피해가 있었다라는 부분에서 관점을 다루어서 저는 이러한 관점들이 굉장히 좀 좋았고 사실 우리가 불공정 행위를 바라볼 때 그것은 기업과 기업 간의 문제가 아닌 전체 국민의 피해로서 다가올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관점은 좋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쉬운 뉴스도 있었습니다. 8월 15일에 YTN에서는 머지포인트와 관련돼서 머지포인트 환불 요청 사태 파문 전자상거래 금융사회도 불똥이라는 제목으로 이 머지포인트 사태로 인해서 결국은 좀 온라인 쇼핑몰이나 이를 제휴했던 금융사들에게도 이용자들이 책임을 묻고 있다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사실 불똥이 튄다라고 하면은 그 사건이나 말썽의 꼬투리가 조금 엉뚱한 사람에게 미쳐서 좀 화를 입힌다라는 뜻으로 이제 받아들일 수 있어서 실제 이 기사에서 보게 되면은 물론 그러한 머지포인트를 판매 행위를 한 온라인 쇼핑몰이라든지 금융사에도 책임이 있다 또는 현재 제도상에서는 그 피해를 물을 수 없다라는 그런 이제 양측의 입장이 있었지만 결국 이 제목으로만 봤을 때에는 소비자들이 엉뚱한 곳에 좀 화풀이를 하고 있다 또는 피해를 엉뚱한 곳에 책임을 묻고 있다라는 것으로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좀 소비자 입장에서의 어떤 좀 고민이 있는 제목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수연 위원님 말씀하신 그 머지 포인트 부분 다룰 때 우리가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고민이 좀 더 필요하다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이것도 좀 반성을 하고 보도할 때 소비자 입장 그런 것들을 항상 강조를 하는데 잘 반영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난민 문제를 좀 언급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가는 난민 지위 협정에 가입했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대규모 난민 사태에 대해서 이것을 수용해야 될 국내법적 실질적인 책임이 있다라는 접근의 보도와 전문가들의 어떤 패널로서의 어떤 출연을 통해서 이것이 우리 사회에 갖는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게 바람직한데 앵커 리포트에 현지 협조자만이라는 제목을
vs 난민 수용까지 이렇게 이제 대립 관계로 보도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좀 곱씹어봐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런 대립 관계를 제가 보도하지 말자라는 취지가 아니라 이러한 보도를 넘어서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는 것이죠.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한 그 전문가, 특히 우리 그 한국에는 난민기구 한국 대표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난민기구에 저희가 또 그 정부가 기금을 내고 있거든요. 우리 국민의 혈세로.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함께 갈 수 있는지, 또 이럴 때 이제 난민 홍보대사인 그 정우성 씨 같은 분들을 스튜디오에 모시고 왜 이 문제에 목소리를 높이는지에 대한 부분도 한번 좀 코너를 마련해서 시청자들에게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정우성 씨가 저희가 전에도 이제 그 난민 문제로 모셔서 얘기를 들어본 적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 전부터 사실 이게 휘발성이 있는 이슈로 저희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뭔가 결정할 부분이 되면 찬반 의견들도 많이 대립이 되고 그런 문제인데, 저도 아까 그 난민 문제에 대해서는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난민 진위협정에도 가입이 돼 있고 그런 면에서는 좀 더 우리도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 있고 이런 국가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런 기회에 적극적으로 보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방송에서 최근에 제가 그 인도에서의 그 팬데믹의 굉장히 심각성을 보면서 인도에서 보도하는 통신을 굉장히 유심히 좀 바라보게 됐습니다. 인도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약을 쓰지 않고도 다 한번 걸려버린 바람에 집단 면역이 되어버리는 그런 문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잘 다룰 수도 있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좀 영향이 좀 되질 않는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통신원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그런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일본의 이영채 교수 같은 경우는 그 라디오에서 개발한 통신원이었는데 이제는 그분이 전문가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미디어에서 그분에게 다 연결을 하는 그런 정도의 어떤 전문가로 되었는데, YTN도 뭐 어차피 다 특파할 수 없다면 그런 좋은 통신원들을 잘 개발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소중할 것 같아서 꼭 한번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칩뉴스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코너 중에 하나가 Q&A 코너입니다. 시청자들이 질문하고 거기에 이제 답하는 그런 코너를 보면서 우리가 뉴스를 Q&A를 한다는 생각을 그렇게 많이 하지를 못했었는데 저런 것들도 상당히 Q&A 방식이라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서 그 부분 조금 더 한 번 더 고민을 해서 개발을 잘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우리 미뤄뒀던 의제 정찬영 사장님에 대한 평가. 적절한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편하게 발언하시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찬영 사장님이 오셔서 그 YTN에 크게 미친 영향이, YTN이 공적 방송이었구나, 저희가 뭐 공영 방송이었구나라는 거를 다시 되새기게 해주신 부분은 매우 기여가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뉴스 전문 채널로서 이제 어떠한 모델을 만들어가느냐에 대해서 끊임없이 내부에서 질문을 해준 부분에 있어서는 매우 좀 좋은 영향이었지 않았나. 이게 이제 시청자 입장에서 시민언론단체에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고요. 이게 다음 사장에게도 이어져서 YTN이 공영 방송으로서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말 좀 이어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고요. 사실은 시청자위원회 나와서 아무리 성인군자라도 싫은 소리 하는 건 다 귀에 거슬리거든요. 저희가 또 칭찬만 할 수는 없고 또 좋은 말만 할 수 없으니까 저희 역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이렇게 소통을 잘 하는 것을 잘 만들어 주셔서 늘 감사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놀랍게도 그 뭐 사장님 휘하 이제 많은 국장님들이랑 항상 참여하셔서 저희가 하는 발언 하나하나에 대해서 항상 또 듣고 또 말씀해 주시고 하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제가 시청자위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더 무겁게 받아들이게 하는 그런 또 효과가 있었어요. 그때 다음 차기 그 사장님께서도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에게 기준을 워낙 높여놓으셨기 때문에 저희가 꼼꼼히 보고 또 계속 또 저희가 하는 일에 대해서도 이제 열심히 또 그 무거운 마음으로 잘 임하겠습니다. 이 소통을 통해서 그 경영적인 이익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채널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고, 물론 이런 모든 작업은 저 혼자 소통한다고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우리 간부들 그리고 우리 구성원들 또 노동조합 이렇게 같이 때로는 뭐 악유하고 다투고 그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런 것들이 저는 한 3년 동안 축적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여기 경영하면서는 이렇게 공적인 책무를 열심히 하면서도 경영적으로 성공할 수가 있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제일 고민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단언컨대 그 성과를 냈다. 그래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거를 완벽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소통하면서도 부족한 점도 많고 아직도 미흡한 점도 많고 저도 부족한 게 많았는데 길을 내는 데 있어서는 이런 길이 있다라는 거를 뚜렷이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라고 저는 그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시청자위원회는 사장님 마지막 인사 겸해서 박수를 치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가장 빠른 옴부즈맨 프로그램 그 기록을 모아보는 시간입니다. 시청자 브리핑 시시콜콜 위클리픽. 이번 주 시청자 의견 함께 보시죠. 최근 언론중재법에 대한 시청자 의견이 많아졌습니다. 시청자 의견 직접 듣겠습니다. 언론중재법에 대해서 YTN도 그 이익 당사자예요. 그러니까 이 논평을 하지 마세요. 언론중재법 통과에 대해서는. 이런 언론에서 국민들이 피해를 받고 인생이 망가져야 되겠습니까? 이런 거를 굳이 하자고 말른 법이 언론중재법이에요. 대선을 앞두고 언론과의 적대 관계가 걱정된다는 취지의 협박성 보도라고 느껴지고요. 더더군다나 그 언론의 자유만을 강조하면서 언론의 이익이나 편의성만을 생각하는 언론의 화장을 안 한 얼굴은 무엇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검찰하고 손잡고 그 말에 호위구조에 쌓고 그거 목격했잖아 국민들의 정부 이번에. 언론들이 비판받아 마땅해. 언론의 자유가 없나 우리나라가? 언론의 고의나 과실에 의한 피해 또는 가짜뉴스에 의한 피해의 보상 기준을 높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자유도 책임이 뒤따르지 않으면 그것은 음주운전만큼 위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자 양산을 막기 위한 법이고 언론이 더 공정하게 취재, 보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이라는 시청자 의견입니다. 이 대척점에는 언론의 자유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반박으로 정치인, 고위공직자 등이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새롭게 제도를 만들거나 있는 제도를 잘 개선해도 제도를 운영하는 주체가 다른 이해관계에 의해 움직이면 제도의 원래 취지는 크게 퇴색됩니다. 시청자 전화 의견을 들으면 언론에 대한 시청자들의 불신이 크다는 인상을 받게 됩니다. 사실 확인이라는 기본에 충실하고 국민들이 듣기 좋든 싫든 진실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언론이 되라는 시청자 목소리로 듣습니다. 코로나19 걱정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백신을 맞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죠. 그런데 수급 문제로 1, 2차 접종 간격이 조정되자 약효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오해가 있어서 이 사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정부는 8월 16일 이후 모더나와 화이자 2차 접종 간격을 기존의 4주에서 6주로 한시 조정했습니다. 그런데 모더나사가 공급량을 확 줄였다가 다시 늘린다고 해서 접종 간격 재조정을 논의한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6주로 했다가 이제 다시 4주로 장난하냐? 오락가락 좌충우돌 뒤죽박죽. 접종 간격이 오락가락한다며 비판했고 접종 간격이 6주로 늘어나면 안 되는 거 아니냐는 의문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화이자와 모더나 종주국인 미국의 기준은 어떨까?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홈페이지를 가보면
모더나는 최소 4주인 28일에서 최대 6주인 42일까지가 좋다고 나와 있습니다. 화이자의 접종 간격은 최소 3주가 지나야 하고 역시 6주까지만 맞으면 된다고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한국의 6주 간격은 가장 보수적인 미국 허용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현재 영국은 8주, 캐나다는 16주, 세계보건기구 WHO는 12주로 우리보다 그 간격을 훨씬 길게 잡고 있습니다. 물론 최소 기준인 3, 4주에 2차를 맞으면 접종률을 빨리 올릴 수 있습니다. 한국산 백신이 개발된다면 수급 문제는 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는 접종 간격이 유동적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며 버텨야 하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자면 화이자와 모더나 2차 접종은 1차를 맞고 나서 6주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청자 브리핑 시시콜콜 신홍진입니다. 안녕하세요. YTN-DMB 시청자평가원 정은정입니다. 최근 미군의 아프가니스탄 철수 결정으로 아프가니스탄을 떠나려는 사람들의 끝없는 행렬을 뉴스로 접하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는 그동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인지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을 통해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은 강대국의 무덤 아프가니스탄이라는 주제로 최근 국제사회에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아프가니스탄과 이를 둘러싼 국제 정세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갔는지 살펴봤습니다. 2001년 미국은 9.11 테러 사건을 계기로 아프가니스탄에 개입하며 전쟁을 시작한다. 지난 20년간 아프가니스탄에 주둔한 미군은 엄청난 전쟁 비용을 쓰며 끝없는 전쟁에 시달렸다. 강대국의 무덤이라고 불리며 역사적으로 악명이 높았던 아프가니스탄.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쟁이 끊이지 않는 배경과 강대국의 무덤이라 불리는 이유는 무엇인지 알아본다. 먼저 중동의 종교와 역사를 연구한 전문가와 함께 가벼운 개인적 에피소드들로 분위기를 부드럽게 한 후 국가의 특성과 지정학적 위치, 역사, 문화적 특성 등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갔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을 둘러싼 최근의 이슈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배경 지식을 서두에 비중 있게 다루면서 중동의 정세에 대한 사전 지식이 부족할 수 있는 시청자들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실제 종군 기자 생활을 했던 출연자의 생생한 경험을 들을 수 있었던 것도 그 지역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특히 지형이나 기후에 대한 이야기는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했던 여러 나라들이 물러설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알 수 있게 해줬습니다. 자료화면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한계는 그림 자료와 컴퓨터 그래픽으로 보완하고 스토리뷰를 통해 주요 내용을 적절하게 정리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스토리뷰는 이번과 같이 어렵고 복잡한 주제일수록 더욱 필요한 부분이라고 여겨집니다. 전문가들의 이야기 사이사이에 진행자가 시청자의 눈높이에 맞게 정보들을 잘 정리해준 점도 돋보였습니다. 복잡하고 설명할 것이 많은 내용을 전문가들이 비교적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금방 연결짓기 어려운 정보들은 진행자들의 정리와 적절한 질문들로 빈틈이 잘 메워진 것 같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이 가진 리튬과 유전이 갈등이 아니라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의 행복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하는 마무리도 전쟁 없는 세상을 꿈꾸는 프로그램의 취지에 걸맞아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은 그동안 아프가니스탄이라는 막연한 이미지 속의 국가를 객관적 지식을 토대로 알아볼 수 있어 알차고 유익했습니다. 다룰 것이 많은 주제인 만큼 이번에 깊게 다루지 못한 내용들도 다음 기회에 꼭 자세히 들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시민데스크는 시청자 여러분의 고민과 질문으로 채워집니다. YTN 방송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 홈페이지와 전화를 통해서 남겨주시고요. 시민데스크는 다음 주 더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